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북한 위성이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깽판 놓기 위해서, 또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국이 지나치게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그리고 쐈는데,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북한 수준이 그렇죠. 발사 2분 만에 1단 로켓가 공중 폭발해 버렸어요. 2단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인공위성 발사라고 북한이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에 500km에서 1000km 또는 1500km 상공에 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게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 이 위성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로켓입니다. 근데 이게 로켓 하나가 한꺼번에 여기까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단 로켓으로 먼저 추력을 붙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1단 로켓 분리하고 2단 로켓으로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2단 로켓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3단 로켓이 다시 작동을 해서 궤도에 안착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1단 로켓이 터져버렸으니까 나머지 과정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발사한 지 2분 만에 북한 측 서해 해상에 파편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서둘러서 위성 발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1단 로켓 공중 폭발로 실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게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과 있게 또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어떻게든 회방 놓기 위해서, 깽판 놓기 위해서 서둘렀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위성 발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까지는 사실이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UN 결의안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아직 위성 발사를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 이렇게 한일 정상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성 발사라는 군사도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어요. 그런데 리창 중국 총리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보면 북한을 두둔한 거죠. 그런데 이 리창도 무작정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책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랬는데, 북한의 핵 무기와 군사 도발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빤히 알면서도 이자는 애써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련 측 자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한, 미일 주변국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북한의 주장을 중국이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창의 이 발언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미일까지 포함한 관련국 전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띠는 것이다. 리창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실제 위성을 발사하고 이거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오늘 이 종로일침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삼국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완전히 기울어졌던 안보 환경을 바로잡는 데 정말 총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징용 문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고 풀어갔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더 강화됐고, 그래서 마침내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까지 성대하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움직임은 1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조금만 폭을 넓히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을 그동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안보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반작용으로 러시아와는 소원해졌고 중국하고도 아주 소원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는 기본 축은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나라들인데 한미 동맹의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안보의 축을 세우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좀 소원해지고 경제적 관계도 조금 약화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 손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보완하고 완충하기 위한 또 다른 세컨더리 외교 라인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외교 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구현해낸 것, 전부는 다 아니지만 그것의 일부를 구현해낸 것이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에서는 선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국도 오늘의 동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맹도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체제 구축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중국과의 경제관계,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손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확고하게 구축이 된 이상 더 이상 중국과의 경제관계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돼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 한일중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경제협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이라고 하는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아주 냉엄한 현장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안보의 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삼국 한일중 정상회의를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잘 운영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회방 놓지 않으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대항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체제 자체가 이완되거나 균열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매우 조급하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 아주 서툴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도발을, 그것도 고도화된 군사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려버린 것이고, 그것이 위성발사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북한 실력이 어디 가냐,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그리고 한일중 삼국정상회의, 그리고 북한의 위성 발사라고 하는 군사도발, 이런 것들이 다 엇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치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야당보다 당신이 더 나빠. 오늘 특검 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건 보나 안 보나 그냥 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서 꼭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8명만 넘어도 당정 치명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8명이 뭐지? 8명이 무슨 기준인데? 설마 그건 아닐 테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설마 그거였어요. 뭐냐면, 자, 22대는 192대 108 아닙니까? 그러니까 8명만 이탈하면, 국민의힘의 8명만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선 무너지고 대통령 거부권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 8명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21대 국회에 갖다 끌어 넣어가지고 이번 특검법 재의결 관련해서 완전히 의석수가 다른데 8명 이탈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의원을 하다가 22대도 연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봤자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초선들이에요. 새로 시작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22대 8명이 마지노선이라고 전혀 구성도 다르고 여야 의석비도 다른데 그걸 8명을 여기다 갖다 끌어 넣어가지고 8명 이탈하면 마치 당정이 치명타를 받는 것처럼. 작은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8명 확보된 거부권 무력화 가능. 아니 이게 22대 얘기를 왜 21대 국회를 얘기하면서 합니까? 왜 도대체 이런 기사를
제목을 굳이 이렇게 붙여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김태흠 지사가 안철수를 겨냥해서 특검 찬성하겠다고 지금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죠. 안철수를 향해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비판을 했습니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망나니 뛰듯 부하내동하는 안철수, 당신이 더 나쁘다. 이렇게 썼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회개한 논리다.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는 그가 장군이건 병사건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보수 가치와 특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수 가치를 지키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가 조자령 헝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그렇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도둑놈들 다 특검으로 하지. 특히 해병대원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상권 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특검 반대하면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인가? 헛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 이렇게 아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군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 당신도 책임이 있다.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쫓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태흠의 발언은 워낙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서 제가 따로 해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의 주요 자산 중에 하나인 광역단체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 정도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면 안철수도 기다 아니다. 정면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강압 전략에 대비해야. 이거 저 대만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만과 중국을 빼고 쭉 얘기를 들어가 보면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가 연상이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실감나는 워게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상 전쟁 게임을 한번 해본 거죠. 미국 기업연구소와 미국 전쟁연구소가 합동으로 발표한 115쪽짜리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전쟁 없이 대만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전쟁 없이 대만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4단계의 이 전쟁 시나리오가 이 보고서에 제시됐습니다. 1단계는 내년 말까지인데 중국이 대만 주변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의 경로를 폐쇄하고 무력으로 해적 케이블을 절단하고 전자전 등을 통해서 대만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렇게 방해를 하면 우선 깨끗한 물도 못 먹고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그렇게 되면 대만 사회가 고립
공격되면서 동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라이칭더 총통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이칭더는 반중국 노선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번에 총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경제봉쇄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면 결국 대만 내 여론이 라이칭더가 쓸데없이 중국의 신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위험해졌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걸 노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심리전이죠. 이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쓸데없이 대북 강경 정책을 하고 대중국 원칙 외교 하는 바람에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지 않느냐. 이러다가 정말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핵으로 쓴 다음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국의 심리전 전략이고 북한의 심리전 전략이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대만이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1단계가 이제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미국 때문이잖아. 라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 정서를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똑같죠. 미국 때문에 지금 전쟁 위험이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 북한이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어제도 한 말이에요. 이걸 정북 주사파들이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군 해체, 이런 국제 여론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국제 여론전을 펼쳐나가면 안 그래도 아메리칸 포스트, 사실상의 미국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바로 그 트럼프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때문에 계속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한다. 야, 귀찮은데 우리가 수십 년, 70년 전에도 3만 6천 명이나 죽었는데 야, 그냥 주한미군 빼자. 이런 얘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의 국제 여론전이 2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런 상태에서 대만 주변의 해상을 봉쇄하면서 군사위협의 강도를 늘려서 야, 이거 전쟁이냐 평화냐.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면 이기고 지고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평화의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식의 평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가 현실화되면 당장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일본과 한국이 대만의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열어주려고 할 텐데 일본이나 한국이 대만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하게 양동작전 펼치듯이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고조시키고 국지전이라도 벌려버리자. 북한시켜서. 그러면 한국이 지그들 문제가 급한데 대만에 신경 쓸 수 있냐? 한국이 그렇게 공격당하면 일본이 한국이 더 급하지 대만이 더 급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자.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점점 위기가 고조돼서 이거 중국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출구를 열어주자. 평화협정하자. 우린 너네 무력으로 공격할 생각 없어. 그냥 평화협정하고 하나의 중국 선언하면 돼. 이렇게 하면 사실상 대만이 중국 손아귀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총 한번 쏘지 않고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쟁 문제 전문가 연구소에서 워게임 시나리오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도발만 신경 쓰고 대비하다가는 이런 4단계에 걸친 중국의 하이브리드 강압 전략, 저강도 압박 전략과 고강도 위협 전략이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강압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대만을 한국으로 바꾸고 중국을 북한으로 바꾸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 사이에 특히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상당 정도 연출됐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 군사적 충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도의 심리전과 저강도 압박, 고강도 압박이 혼합된 유연한 하이브리드 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 북한이 구사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북한의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를 강하게 제기하는 전쟁 보고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5대 5개의 강행 처리 법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겁니다. 단독으로. 이 중에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어요. 그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야권은 5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그걸 거부하고 퇴장했어요. 그래서 이 5개 법안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단독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통과됐으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 제2 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아가는데 국회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의결도 할 것 없이 그냥 그것으로 법안은 폐기돼 버리는 겁니다. 어제 밀어붙인 쟁점 법안 5개는 이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박상우 장관은 이렇게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므로 반대한다.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안도 어제 통과됐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이 없어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국가정치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이렇게 각각의 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강행 처리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또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 회의소 법 제정안, 이런 것들 다 나름의 이유를 갖고 반대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 중에 하나가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인데, 내용은 뭐냐면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해 주자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까지 5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에 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어서 4개의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자고 하는 수정법, 이거는 우리가 공표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표가 됩니다. 일단 강행 처리, 일방적인 강행 처리, 단독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 참사 피해자들의 지원과 관련된 이 법만은 비록 단독 강행 처리됐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비록 좌파들이 단독 처리한 거라 하더라도 국민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통령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전열을 잘 정비해서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변형된 탄핵론에 흔들려서는 안 돼. 나경원이 지난 월요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좀 스텝이 꼬였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나경원의 당시 답변은 이랬습니다. 임기 단축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열어놨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강력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고요. 일주일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호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대조가 됐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일주일 전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시작하자. 그러나 개헌을 하더라도 개정헌법의 시행 시기는 차기 대선 정도로 해야 된다. 개헌한답시고 얼렁뚱땅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단축하는 식으로 꼼수 부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진 헌법적 사안이므로 임의로 줄이자 포기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김태호 의원의 일주일 전 발언과 나경원의 이 발언이 딱 대조되면서 도대체 나경원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윤상현도 지금의 그 야권이 얘기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다.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어요. 오늘 아침 나경원 당선인이 저에게 어제 밝혔던 그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좀 서투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된 입장을 다시 정리했으니 오해가 없으시도록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나경원 당선인의 입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윤상현의 발언, 이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윤상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는 이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21대 국회는 어제로 끝났으므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은 그냥 대통령이 불쑥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제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28일 국회 얘기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에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고 하면서 재의결을 건의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농어업 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2요구의 근거, 이유를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한우산업법에 대해서는 돼지나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무회의의 건의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어제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업 해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제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은 5개였는데 그중에 4개는 이렇게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자동 폐기가 됐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게 그 관련 환자들에 대해 5년간 더 의료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무회의에서도 제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건의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건의하지 않아서 자동 공포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비록 야당이 일방 단독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해서 CCBB를 가려나가는 균형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다혜와 노정연. 문다혜는 요즘 한창 뜨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문재인의 딸, 김정숙이의 딸 문다혜입니다. 그럼 노정연이는 누구야? 노정연이가 누구야? 여기 이 노정연이는 뭐 연예인이 아니고요. 노무현과 권양숙이의 딸 노정연입니다.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문다혜의 돈거래 의혹이 노정연과 사례가 비슷하다고 보고 검찰이 문다혜 수사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노정연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노무현의 딸과 문재인의 딸이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은 범죄가 확정이 됐고요. 노정연이는. 문다혜는 범죄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둘이 저지른 범죄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문다혜를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노정연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정연은 미국의 웨스트 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노정연이하고 문다혜 사례가 비슷하다.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돈거래 정황이라든지 하는 등등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노정연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정연은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 변호사인 경모 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야, 이게 얼마야 도대체 우리 돈으로? 그리고 그중에 40만 달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180만 달러를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부로 지급을 하면 대통령 딸이 미국에서 아파트 샀다 하는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겁이 나서 2009년 1월 초에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 집주인인 경모 씨의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로 하나 13억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13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박스가 7개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것은 권양숙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권양숙의 친척. 결국 이렇게 돼서 이 노정연이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40만 달러와 13억 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불법자금 수사, 불법자금 의혹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당시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되지 않고 있다가 2012년에 한 보수단체가 노정현의 불법 환치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노정현 경우처럼 아파트 구입자금 전달 과정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는데 문다해도 청와대 관계자들과 유사한 돈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재까지 문다해가 돈 거래했다고 지목된 인사가 사람이 셋인데 유성화 그리고 양모 그리고 태국 현지의 경호처 직원 셋인데 문 씨와 문다해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금전 거래 내역 이거는 출처, 거래 목적, 거래 절차 등에 비춰서 뇌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다해는 지난 17일 이게 논란이 되고 점점 커질 것 같자 선수를 친답시고 X에 그러니까 트위터죠. X에 이렇게 썼어요. 상당에게 금전 거래라. 자기한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상당에게 금전 거래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상당에게 금전 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 원 정도? 라고 썼다가 잽싸게 지웠어요. 아니 지울 건 왜 썼으며 쓴 건 또 왜 지웠을까? 이게 문재인이랑 비슷하잖아요. 회고록인지 뭔지 안 썼으면 타지말 얘기도 뭐 다시 나오지 않고 또 몇 년은 잘 버텼을 텐데 괜히 회고록에서 주절주절 떠돌다가 지금 김정수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호출당했잖아요. 문다희도 마찬가지지. 뭐 300만 원 정도? 이걸 쓰긴 왜 쓰고 또 지우긴 왜 지우냐고. 네. 그래서 이 검찰이 문다회를 수사하면서 노무현의 딸 노정현 사례까지 검토하는 걸로 봐서 문다회에 대한 사법 처리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문다혜가 뭔가 뇌물로 문제가 된다면 그럼 문다혜가 받은 뇌물이 과연 준 사람이 누구든 그 준 사람들이 그래 문다혜 보고 줬겠어요? 그러면 노정현이한테 당시 40만 달러하고 13억 준 사람 뭐 박연차를 비롯해서 이게 노정현이가 뭐가 예뻐서 노정현이한테 줬겠냐고. 그 뒤에 노무현이가 있어서 준 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다희한테 뭔가 뇌물을 줬거나 뭔가 상납을 했다면 그게 문다희의 에포스 줬겠냐고. 문재인이 보고 준 거지. 김정숙이 보고 준 거지. 그게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네. 문재인이가 어떤 형태로든 사법 단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굿캅하겠대. 그리고 정청래니 뭐니 시키면은 죽는 시중이라도 할 것 같은 자기 똘마니들한테는 너네는 배드캅해. 그래야 내가 돋보이잖아.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계속해서 협박하면서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건 주로 정청래라든지 개딸들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이는 짐짓 이런 그 정쟁적 사안으로부터는 한두 발짝 떨어져서 지는 곧 죽어도 민생 챙기겠다는 식으로 폼을 잡고 있어요. 뭐 국민연금이 어떻고 내가 대승적으로 양보할게. 25만 원? 야, 좋아. 내가 일괄 지급하자는 거 내가 양보할게. 이런 식의 국합 배드캅 전략을 이것들이 짜고 지금 이재명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가 탄력을 받아서 총선 승리에 탄력을 받아서 감옥 갈 걱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가 국합한다 그러면 국합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경찰처럼 폼 잡으면 좋은 경찰이 되냐고요. 뭐 해볼 수는 있어요. 나 좋은 경찰 할게요. 여러분 저 좋은 경찰이에요. 이러고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으나 그걸 국민들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 뭐 국민연금 갖고 한번 질러 뭐 25만 원 갖고 한번 뭐 전부 안 나눠주고 그러면 선별해서 나눠주자고 이게 양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드캅이 국합되냐. 뭐 애는 쓰지만 그리고 배드캅 국합 다 떠나서 아니 지금 이재명이한테 제일 황급한 것은 제일 급한 것은 감옥 가냐면 아니냐예요. 국합이면 뭐 감옥 안 갑니까? 감옥 가고 나서도 국합 할 거예요? 국합이다 배드캅이다 그런 놀이하는 거는 뭐 직원들 자유니까 말릴 생각은 없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사법 리스크가 총선 뭐 이겼다고 해서 없어지고 총선 지면은 없던 사법 리스크가 생기고 그런 겁니까? 그럼 사법이 아니지 더 이상. 저는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를 포함해서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에 대한 인사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재인 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 자, 정론 1침입니다. 자멸의 깔때기에 들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자주 인용하곤 했던 이론인데요. 이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 왜 뭐 석유병 이렇게 통으로 사서 차에다 넣고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막걸리 통으로 사갖고서 작은 병에다가 담아서 주고 했던. 그럴 때 보면 그냥 넣으면 쏟아지잖아요. 쏟아지지 말라고 깔때기를 이렇게 꽂죠. 작은 병에다가 깔때기 꽂아 놓으면 깔때기 끝은 넓으니까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넣거나 뭐 막걸리를 넣거나 물을 넣거나 하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깔때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면 왜 회오리를 이렇게 열면 만들면서 이렇게 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깔때기예요. 이 정치학 이론에서 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깔때기는 이제 위에는 넓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정치 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치 위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 초기 깔때기의 넓은 쪽에 있을 때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더라도 이거를 거스르거나 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심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원심력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깔때기의 주변 끝에서 있을 때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끌려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서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빼치거나 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 가끔 그런 장면 나오죠. 아주 평화롭게 이 강물의 뗏목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웅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어디선가가 이제 폭포인 거죠.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웅 하는 소리가 들려 할 때 야 저기 폭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지금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 무트로 가야 돼. 이러면 삽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저기에 거대한 굉음이 들리고 막 물살이 거칠어지고 폭포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돌리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죠. 흐름이 빨라져서 빼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막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뗏목 산산조각 나고 뭐 이런 영화 장면 같은 거. 이게 깔때기 이론과 똑같은 겁니다. 정치 위기가 올 때 징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징후를 제때 알아채고 그때라도 방향을 돌리면 턴을 하면 몸을 빼치면 정치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정치 위기를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도 이게 뭔 얘기냐? 나는 내 갈 길 가. 라고 생각하고 깔때기의 중간까지를 그냥 가다 보면 깔때기 끝으로 갈수록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이제 회오리가 보여요. 야 이거 빠지면 나 죽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뻔히 눈 뜨고 보면서도 죽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게 깔때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치 위기가 올 때 이런 징후들이 있다. 그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고 보수, 좌파 모두에게 우파, 좌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뭐 우리 이 헌정사에서도 이런 깔때기 이론을 적용해서 뻔히 알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걸 미리 그 위험 징후를 먼저 자각하고 포착해서 방향을 미리 틀어서 선제적인 수동혁명을 통해서 미리 틀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탈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걸 우리 현대사의 사안별로 쭉 설명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저는 말이죠. 지금 선거에 그 예상치 못한 이 압승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위기의 깔때기의 끝이 아니라 중간쯤에 이미 몸이 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깔때기의 끝 거센 회오리에 휩쓸릴 건데 그때는 야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과 종북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 자멸의 깔때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약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이다. 그럼 도대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정말 희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최고위원 중에 그 이재명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이재명 똘마니 개딸 장경태라는 자가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설명을 했어요. 의총에서. 그런데 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한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면 자 8월에 이재명이가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1년 후가 언제입니까? 2025년 8월 아닙니까? 올해 8월에 당대표가 되면 1년이 되는 건 2025년 8월인데 그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안에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돼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는 이 상황이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변경해서 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대로라고 하면 이재명은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당대표 연임이 되면 2026년 8월까지는 이제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 대선, 그렇게 되면 언제, 대선은 2027년 3월이니까 대선 7개월 전까지 대표직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과 맞짱 뜨자고 나설 대선 후보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 하겠어요? 개딸들이 막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한 손에 당권 한 손에 대권 들고 이런 것이 이제 당이 1인 정당화 되는 것이고, 모든 언로가 막힌다는 뜻이고, 당의 딴소리들은 아예 나올 수 엄두도 못 낸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몰락하는 겁니다. 1인 정당이 살아남은 경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몰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보면서 깔때기의 중간쯤 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헌당규상 수정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인데, 뭐냐면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원 문구를 아예 삭제키로 했어요. 이거는 당무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정치검찰 독재정권화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특히 시안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권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하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당헌에 미리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미리 보완해 놔야 된다, 이걸 제안한 겁니다. 자, 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그때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하나가 유일하죠. 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당헌당규상 보완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동시에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조항도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뇌물이나 금품 수수,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예 그 관련 조항을 삭제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죠. 이재명이가 공언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온 그 수십 년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 무덤 파는 이 개정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지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돌리더군요. 박지원의 설명은 이해식이라는 자 수석 대변인의 설명과 똑같습니다. 당대표가 선수별로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거다. 박지원도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당대표와 선수별 간담회에서 이재명한테 면전에서 반기를 들 의원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더불어당 내에 볼멘 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이 사람도 대놓고는 안 된다고 못하겠죠. 최진원 경희대 교수는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정치학 연구자로 또 한국의 정치 발전을 관심 갖는 정치학자로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러려면 여당도 늘 일신 우일신 새로워야 하고 야당도 야당대로 늘 열려 있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토론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은 저도 보다 처음 봅니다. 아마 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공당이 이렇게 사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것도 순식간에, 그 과정을 정말 흥미롭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건 훗날의 얘기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몰락의 이 깔때기의 중간쯤까지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빠졌다. 거의 몸을 빼치려면 마지막 타이밍일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지나고 있다. 몰락의 깔때기, 자멸의 깔때기로 들어주고 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